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인사 한 번씩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좀 미증시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PPI가 발표되면서 잠깐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장 시작하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좀 넘어가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다. 약간 정강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어제 PPI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오늘만 여러분 일단 포인트가 오늘만 잘 견뎌내면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어차피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막 그런 만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 뭐 변동성은 주지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쨌든 우려가 또 기대감이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딱 지표가 발표가 되면 내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웃고 있느냐 혹은 뭐 울상이고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근데 보통 제가 항상 웃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어쨌든 오늘만 딱 지나고 나면 내일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잡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물론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있을 FOMC까지의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도 일단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님, 송미화님, 장뽀로리님, 가을님, 김상리님, 마리텔님, 하균서님, 지니투님, 이선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미증시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마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라인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애초에 출발하면서부터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밀렸다가 다시 막판에 좀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핀비즘맨만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좋죠. 마이크로소프트 좋습니다. 오라클 어제의 주인공은 오라클이었죠. 오라클 36%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팔란티어도 괜찮았습니다. 구글도 나쁘진 않았어요. 메타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아마존, 애플은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출시가 되고 나면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이번 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토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어디 그 종목으로 좀 수익 좀 많이 만드셨나요? 제가 어제도 단타 공략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또 어떤 이야기 드렸어요? KT 보안 이야기하면서 보안주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보안주 관련해가지고 단타 노리셨던 분들도 어제는 아마 좀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단타라기보다는요. 오늘은 몇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벤트 보고 나서 그리고 오후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 마감을 했고요. S&P 500, 나스닥 아까 보신 것처럼 좋았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가도 썼고 그리고 다우지수는 좀 아쉬웠어요. 그쵸? 어제의 주인공은요.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오라클이 미증시를 컨트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오라클이 오픈 AI하고 3천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했다는 이슈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고 오라클 또 실적 발표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PPI 물가 안정 효과도 좋았고요. 물론 이제 막판에 좀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만,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 미국 뭐예요? AI는 확실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가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PPI도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마존, 구글, MS, 비트코인마저도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쵸?
이 PPI 때문에 뭐 B컷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0.25% 하지 않았을까? 0.25%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은 이제 오라클 실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이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누린 거고요. 애플은 이제 아이폰 17 발표했는데 뭐 별거 없었어요. 그죠? AI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사라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별로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TSMC라든지 AMD,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RM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AI구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그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하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인원 구조에 있어서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상원에서요. 이르면 이제 15일 날 본회의에서 이 마이런 이사를 뭐 이제 할 거다. 16, 17 예정된 연방공개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런 지명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트럼프 인사예요. 그쵸? 친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가 되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더 간섭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7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사태까지 이야기하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파월의 사태죠. 파월의 사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연준 인사의 어떤 인원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사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도 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됐건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이슈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리사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뭐 거기서 뭐 항소한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리사 쿡 이사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FOMC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챔프님, 축하드립니다. 단타에서 뭐 성공했으면 됐죠. 그쵸? 뭐 대장주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단타로 승부를 내서 수익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수익은 땡큐예요. 마리텔님 감사합니다. 감기가 아니고요. 제가 비염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는 편인데 환절기가 될 때 살짝 이렇게 코가 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바로 제 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니까요.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도 먹고 있는데 코가 좀 나와가지고 배고파서 코를 먹는 거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9월 2주 일정 체크포인트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11일 미국 CPI 발표가 남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죠. 이슈와 체크포인트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국무 2인자 방한 예정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재명 정책의 150조 펀드 이 이야기까지 해서 한번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를 좀 가지고 나왔고 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 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 예상을 했었는데 상승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전망치하고 예상치를 크게 밑돈 지표가 발표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상승률이 2.6%로 역시 전망치가 뭐였어요? 3.3%였습니다. 네, 3.3%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서 전망치하고는 좀 부합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딱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자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예요? 도매 물가지잖아요. 도매 물가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차를 두고 이게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PPI가 발표가 되고 CPI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PPI가 발표가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또 알맞게 PPI가 나오고 CPI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PI를 구성하는 어쨌든 이 한 축이 상품 지수예요. 상품 지수는 0.1% 상승을 했고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서비스 지수인데 서비스 지수가 0.2%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부분이 조금 하락하면서 이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죄송해요. 코가 계속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뭐다? 일부 생산자가 고율 관세를 흡수하면서 마진 하락을 감내한 점이 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뭐예요?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을 크게 주지는 못했던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의 변동성은 좋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CPI까지 발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또 SNS에 이제 인플레이션 없어. 그러니까 파월 너희 연준은 금리 인하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bp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도 제가 미증시를 보면서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러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요. 하방보다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들에 너무 강해요. 그런 분들 보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35% 조정받아 코만 그러게요. 이제 원래 환절기 때 가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나 어떤 시장의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요소는 없었어요. 왜냐 PP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던 부분들이고요. CPI도 마찬가지죠. 근데 PPI가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져서 그런 것뿐이지 뭐 경기 침체까지 갈 거라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볼게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긴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죠. 왜냐면 무뎌진 경험들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거나 이럴 때 유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움직이는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엔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그쪽에 어떤 카타르에 있는 문제가 좀 있었다가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다시 번져왔습니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빅텍 스페코 이런 부분들보다는요. 요게 저 개인적으로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드론에 대한 이야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직 뭐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트럭까지 확대를 했고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드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드론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흐름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 드론을 격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 긴장감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어제 폴란드 총리가 내각 회의를 소집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밤 사이에 이게 뭐 한두 건의 드론이 나온 게 아니고 총 19건의 영공 침범이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세대를 격추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네 번째 드론이 또 격추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는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고의냐 아니냐. 근데 나토에서는 지금 고의적인 행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국 그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사의 어떤 댓글 보니까 뭐 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확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장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진영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 드론 격추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하고 유럽 긴장 최근에 그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관련해 가지고 카타르 전격 공습한 사건이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또 살짝 올랐었고 그리고 오늘도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가는요 최근에 그 산유량 증산에 따른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쇼츠 영상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놓치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오셔서 따로 또 챙겨 보시면 좋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종목도 좀 같이 올려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CPI까지 발표가 되고 내일까지 해서 한 주의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이슈하고 일정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쭉 한번 체크해드릴 겁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이슈를 체크하면서 종목들까지 쫙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매수 추천이다라고 인식을 하실까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자제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게 저도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조금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국무부 2인자가 이제 방한을 합니다. 이번 주 13일, 14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오냐면요. 미국 국무부 2인자가 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는 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한미 현안인 이 동맹 현대화 그리고 트럼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뭐 방위 인상에 대한 이야기 후속 협의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저는 트럼프 방안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도 결국 막상 협상할 때 트럼프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윈윈할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치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는 협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거고 트럼프 방안은 좀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랜드 부장관은 첫 방안이죠. 첫 방안인 동시에 이제 아마 방한 기간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국무부에서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마 랜도 이 부장관이 방한 기간 동안 뭐 외교부 차관하고 한미 차관하고 협의를 가지면서 뭐 또 외교부 장관 조현 장관하고도 별도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열리는 야구 고위급 첫 간부 그 첫 협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야기해야 될 논의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주한미군 역할 제조종이라든지 혹은 방위비 인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어떤 안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의제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고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프더라도 일단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낮췄었기 때문에 이제 이 추후 협상 논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했죠. 초청을 했었고 에이펙이요. 에이펙에 추천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여기에 좀 가장 많은 포커스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미국 당국에서 그 좀 노이즈가 있었죠. 우리 미국의 그 공장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구금과 이제 그 강제 출국은 아니지만 자진 출국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기사에 보니까 속보로 나온 게 내일 그 근로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지아주, 그쵸? 그리고 그 외에 지금 LG 엔솔에서 추가적으로 3개 공사를 짓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도 좀 차질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트럼프 방안. 그러면 최근에 박진영 CEO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와서 엔터가 움직였지만 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다? 10시 기자회견 그리고 150조 정책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시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입장 표명이고 이제 거의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50조 정책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올라갔던 것들은 결국 정책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으로 조방원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섹터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법 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지주, 증권, 은행, 보험 이게 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뭐가 좋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10억에서 50억이 될 경우에 왜 근데 은행이나 증권주가 좋은 거냐라고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보세요.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증권주 같은 경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위탁 매매 수수료라든지 뭐 투자 상품 판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 완화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은행들의 투자 상품 판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보험사들의 주식 투자 수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은행주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최근에 과징금 이슈가 좀 있었어요. 담합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금융권, 교육세 추가 부담에 대한 이야기, 법인세, 유효세율 뭐 이런 거 인상 이런 부정적 이슈가 있으면서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거나 상법 개정안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봐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없던 섹터였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건 맞습니다. 그죠? 지주, 증권. 근데 오늘 10시에 발표가 돼요. 10시에 발표가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50억 이하 혹은 10억 그대로 유지가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6월 달에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지수였어요. 근데
8월 달에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9월 달이지만 생각해 보면 기대감으로 올랐고 실망감으로 떨어지고 다시 나오는 그 회복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월등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회복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 유튜브에는 이 10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늘어나야 제가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백조 펀드. 이걸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정부에서 정책에서 이쪽으로 돈을 좀 많이 쏟아붓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섹터와 이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구나라는 것들이 어떻게 좀 명확히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어제 공개했습니다. 단군 이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관제 펀드, 최대 규모 펀드, 정책 펀드, 국민성장 펀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150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였다가 이걸 확대해서 150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디냐면요. AI 인공지능,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 백신 4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78조, 절반 이상인 78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 압도적 규모죠, 정말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투입해서 미래 2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거다, 육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쭉쭉쭉 보면요. 일단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핵심 사업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면 AI 인공지능에 30조 원, 반도체에 20조 9천억, 20조 9천억은 또 뭐예요? 21조면 21조지, 그죠? 그리고 모빌리티가 15조 4천억, 그리고 바이오하고 백신 쪽으로 11조 6천억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도 7조 9천억, 우주항공, 방산 이쪽에 3조 6천억, 수소하고 연료전지 이쪽에도 3조 1천억, 그리고 원자력, 핵융합 이쪽에 2조 7천억, 디스플레이 2조 6천억, 로봇 2조 1천억 이렇게 10개 분야예요. 이전에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100조 펀드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100조 펀드 안에 로보틱스 산업이 포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됐을 때 로봇 산업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2조 1천억이면 생각보다 좀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뭐예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오라클, 엔비디아, 그렇죠? 팔란티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면서 AI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증시가 좀 견조한 흐름을 또 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는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는 HBM, SK하이닉스는 HBM 내년 물량에 대한 협상 마무리가 될 거고요. 삼성전자 맞죠. 테슬라, 그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GDDR7 그리고 HBM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건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마벨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뭐가 있었어요? CX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빌리티 쪽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죠?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2차 전지가 워낙에 최근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죠? IRA 폐기법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또 공장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눌려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라기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눌림받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혹시나 못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개인 유튜브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